안녕하세요. 여배우의 책방의 달세뇨입니다. 오늘 달세뇨가 읽어드릴 책은 엄마 찾아 산말리입니다. 엄마 찾아 산말리는 이탈리아의 작가이자 신문 기자인 에드몬드 데 아미치스가 1886년에 발표한 아동문학 사랑의 학교 속에 수록된 여러 단편 이야기 중 하나로 원래 제목은 아펜니노에서 안데스까지입니다. 그럼 달세뇨가 읽어드리는 엄마 찾아 산말리 시작하겠습니다. 북이탈리아의 항구 도시 제네바에는 오늘도 먼 여행을 떠나는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백고동 소리와 함께 배가 항구를 떠나자 그 모습을 하염없이 바라보던 소년 마르코는 발길을 돌려 집을 향해 걷기 시작했습니다. 마르코, 아버지가 퇴원하셔서 집으로 오셨어. 마르코가 집으로 돌아오자 7살 위의 형이 이렇게 소리쳤습니다. 마르코의 아버지는 부두에서 막일을 해서 식구들이 굶지 않을 정도의 돈을 벌어오셨는데 얼마 전 교통사고를 당해 병원에 입원하셨던 것입니다. 마르코의 어머니는 아버지의 병원비를 마련하기 위해 빚을 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루하루 힘겹게 살아가는 그들로서는 빚을 갚을 길이 없었습니다. 아버지가 퇴원해서 집으로 돌아온 날 가족들은 모처럼 함께 모여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모두들 행복해 보였지만 웬일인지 어머니의 얼굴엔 그늘이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식사가 끝나자 어머니는 어렵게 말을 꺼냈습니다. 여보, 떠도는 소문을 듣자니 아르헨티나로 가서 부잣집 가정부로 일을 하면 많은 돈을 벌 수 있대요. 빚이 자꾸 늘어가자 마침내 어머니는 돈을 벌기 위해 아르헨티나로 떠나기로 결심했던 것입니다. 어머니가 아르헨티나로 돈을 벌러 가겠다는 말을 꺼내자 아버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건 안 돼요. 아르헨티나라면 배를 타고 한 달이나 걸리는 아주 먼 곳이오. 당신을 그런 곳에 보낼 수는 없소. 하지만 빚을 갚으려면 그 방법밖에 없어요. 내가 떠나면 당신이나 아이들이 고생스럽겠지만 우리 모두 조금만 참고 견디면 다시 즐겁게 모여 살 수 있을 거예요. 어머니의 결심이 워낙 굳었으므로 결국 아버지도 승낙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는 사랑하는 가족들과 헤어져 머나먼 아르헨티나로 떠났습니다. 아르헨티나의 수도인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는 아버지의 사촌인 프란체스코 메렐리가 장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메렐리의 소개로 곧 어떤 부잣집에 일자리를 구했습니다. 그 집 사람들은 어머니에게 친절했으며 또 월급도 많이 줬습니다.
어머니는 이탈리아에 있는 가족들에게 자주 편지를 보내왔습니다. 어머니는 한 달에 80리라씩 받았는데 그 돈을 한 푼도 쓰지 않고 모두 모아 석 달마다 한 번씩 제노바의 집으로 보내왔습니다. 아버지는 그 돈으로 차츰차츰 빚을 갚아 나갔습니다. 어머니가 없는 집안은 쓸쓸했지만 가족들은 앞날에 대한 희망에 가슴이 부풀어 모두 각자 할 일을 하며 어머니가 돌아올 날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느새 어머니가 떠난 지 1년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어머니로부터 몸이 아프다는 짤막한 편지가 왔습니다. 가족들은 걱정이 되어 더 자세한 소식을 기다렸으나 그 후로는 소식이 끊어지고 말았습니다. 아버지가 사촌 프란체스코 메렐리에게 2번이나 편지를 보냈지만 2번 다 회답이 없었습니다. 어머니가 일하고 있는 집으로도 편지를 보내봤지만 주소가 잘못되었는지 되돌아오고 말았습니다. 아버지는 마침내 부에노스아이레스에 있는 이탈리아 영사관에 어머니의 행방을 찾아달라는 편지를 보냈습니다. 회답은 곧 왔습니다. 그런데 신문에 광고까지 내봤지만 어머니를 찾을 수 없었다는 절망적인 내용의 답신이었습니다. 그렇게 다시 몇 개월이 지났습니다. 어머니로부터는 여전히 아무 소식도 없었습니다. 가족들은 하루하루를 걱정으로 보냈습니다. 특히 마르코는 보기에도 딱할 정도로 기운을 잃어갔습니다. 아버진 처음에는 어머니를 찾으러 직접 아르헨티나까지 가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내가 아르헨티나로 가면 당장 집안 살림은 어떻게 하지? 애들은 또 어떻게 하고? 마르코의 형도 집을 떠날 수가 없었습니다. 마침 좋은 일자리를 얻어 얼마 안 되지만 돈을 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마르코는 매일매일 어머니를 생각하며 혼자 멍하니 창틀의 턱을 개고 바다를 바라보며 몇 시간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아버지는 그런 마르코를 볼 때마다 마음이 찢어지는 듯이 아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날도 멍하니 바다를 바라보고 있던 마르코가 갑자기 이렇게 소리쳤습니다. 아버지, 좋은 생각이 떠올랐어요. 아버지께서 허락만 해주시면 돼요. 뭔데 그러니? 제가 어머니를 찾으러 아르헨티나로 가겠어요. 마르코의 뜻밖의 말에 아버진 무척 놀랐습니다. 넌 아직 13살밖에 되지 않았어. 가는 데만 한 달 이상이 걸리는 그런 먼 곳을 네가 어떻게 간다고 그러니? 배만 태워주시면 돼요. 아르헨티나에 도착하자마자 아저씨 가게부터 찾으면 되잖아요. 아저씨만 찾으면 어머니를 금방 찾을 수 있을 거예요. 만약 아저씨를 찾지 못하면 이탈리아 영사관에 가서 아저씨를 찾아달라고 부탁할 수도 있고요. 아르헨티나엔 일자리가 많이 있대요. 저도 일자리를 찾아 일을 하면서 어머니를 찾을 거예요. 보내만 주시면 돌아오는 뱃삭은 제 힘으로 벌어서 꼭 어머니랑 같이 돌아오도록 할게요. 아버지는 마르코가 무조건 가겠다고 억지를 부리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 가서 어떻게 할 것인지
계획까지 다 세워놓은 것을 알고 마음속으로 무척 놀랐습니다. 하지만 어린 마르코를 혼자 보낼 수는 없었습니다. 아버지가 허락을 해주지 않자 마르코는 다음 날부터 며칠을 계속해서 졸랐습니다. 가서 어떻게 어머니를 찾을 것인지 자기의 계획을 조리 있게 설명해 가자 아버지의 마음도 차차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평소 가난하고 힘든 생활 속에서도 희망과 용기를 잃지 않고 항상 명랑하게 지내는 마르코를 생각하면 어쩌면 혼자 보내도 괜찮을 거란 생각이 들기 시작한 겁니다. 하지만 막상 마르코를 보내겠다고 생각하니 아르헨티나까지 가는 뱃삭을 마련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어머니가 보내준 돈은 이미 빚을 갚느라 다 써버렸고 아버지가 버는 돈을 조금씩 모은다고 해도 뱃삭을 마련하기까지는 몇 달이 걸릴지도 모르는 일이었습니다. 그날도 마르코는 어머니를 생각하며 힘없이 어두워진 창밖을 내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누군가 현관문을 노크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버지가 일어나 문을 열자 밖에는 선원 옷을 입은 붉은 수염의 덩치가 큰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아니, 선장님 아니십니까? 오랜만에 뵙습니다. 오랫동안 만나지 못했지만 건강해 보이니 다행이요. 아버지는 선장이 갑자기 찾아온 이유가 궁금했습니다. 실은 마르코가 엄마를 찾으러 아르헨티나에 가고 싶어 한다는 소문을 듣고 이렇게 불쑥 찾아왔소. 어린 마르코가 엄마를 찾아 아르헨티나까지 가려고 한다는 말을 듣고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생각처럼 쉬운 일이 아니죠. 아버지가 힘없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마르코를 믿고 보내보시죠. 제가 보기엔 잘 해낼 것 같습니다. 마르코가 가는 것을 허락해 준다면 부에노스아이레스까지 가는 배표를 무료로 얻어주려고 합니다. 네? 부에노스아이레스까지 갈 수 있는 배표를 무료로 주신다고요? 선장은 고개를 크게 끄덕이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선뜻 대답을 할 수 없었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소? 선장은 깊은 생각에 잠긴 아빠의 얼굴을 쳐다보며 다시 물었습니다. 고마운 말씀이긴 합니다만. 아버지, 저는 꼭 가겠어요. 너무나 좋은 기회잖아요. 보내주세요. 네? 옆에서 대화를 듣고 있던 마르코는 아버지를 졸라댔습니다. 아버지는 그런 마르코를 보며 도저히 거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럼 염치 없지만 선장님의 친절을 기꺼이 받아들이겠습니다. 아버지의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마르코는 좋아서 어쩔 줄 몰라 하며 펄쩍펄쩍 뛰었습니다. 좋습니다. 내가 가서 말을 해놓을 테니 모레쯤 와서 배표를 받아가도록 하시오. 마르코가 엄마의 주소를 모른다고 하니 그것이 걱정이 되긴 하지만 똑똑한 아이니까 잘 할 겁니다. 선장은 무료 배표를 얻을 장소를 알려준 다음 맘씨 좋아 보이는 너털 웃음을 웃으며 돌아갔습니다. 마르코는 마음이 들떠서 그날 밤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아버지도 잠이 오지 않는지 밤늦게까지 읽지도 않는 신문을 뒤적거리고 있었습니다. 이틀 후에 아버지는 무료 배표를 받아오셨습니다.
마르코는 신기한 듯 자꾸만 배표를 들여다봤습니다. 출발 일자가 4월 22일이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그날부터 일주일 동안 마르코는 떠날 준비에 바빴습니다. 마르코는 자신이 들 수 있는 작은 트렁크에 갈아입을 옷들을 넣고 다른 필요한 물건들을 챙겨 넣었습니다. 떠나기 하루 전날 아버지와 형은 마르코가 가져갈 물건들을 다시 확인하며 당부의 말을 하고 또 했습니다. 이것은 메를리 아저씨네 집 주소다. 잃어버리지 않도록 잘 간직해야 한다. 아버지는 메를리 아저씨네 주소가 적힌 종이를 마르코의 저고리 안주머니에 넣어주었습니다. 돈을 넉넉하게 주지 못해서 마음에 걸리는구나. 괜찮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마르코는 시원스럽게 대답했습니다. 드디어 4월 22일 저녁 노을이 바다를 붉게 물들이는 시간, 배를 탈 사람들이 부두로 몰려 나오고 있었습니다. 작은 트렁크 한 개를 든 마르코도 그 사람들 틈에 끼어 배로 향했습니다. 배는 밤에 출발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마르코, 몸 조심해야 한다. 아버진 아까부터 같은 말을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마르코, 잘 다녀와. 형도 아무렇지 않은 척 밝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출항을 알리는 백고동 소리가 울리자 아버지는 손등으로 눈물을 닦았습니다. 마르코의 눈에도 눈물이 반짝였습니다. 형도 눈물을 닦으며 억지로 웃어 보였습니다. 배가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하자 마르코는 갑판에 서서 모자를 흔들며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꼭 어머니를 찾아 돌아오겠습니다. 그래, 널 믿는다, 마르코. 아버지가 두 손을 높이 들어 힘차게 흔들어 보였습니다. 아버지와 형의 모습이 점점 멀어지기 시작하자 드디어 어머니를 찾아 아르헨티나를 향한다는 설레임과 제노바를 떠난다는 서글픔이 함께 몰려왔습니다. 마르코는 갑자기 슬픈 생각이 들어 무릎 사이에 얼굴을 파묻고 눈물을 뚝뚝 떨어뜨렸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다른 사람들은 대부분 잠자리에 들었지만 마르코는 좀처럼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어머니, 어디에 계시나요? 왜 편지를 보내지 않는 거예요? 마르코는 어머니를 생각하다가 스르르 잠이 들었습니다. 시끄러운 소리에 눈을 뜨니 어느새 아침이었습니다. 사방을 둘러봐도 보이는 것이라고는 바다뿐이었습니다. 그 바다 위에 4월의 따뜻한 햇살이 반짝거리고 있었습니다. 하룻밤을 지냈으니 어머니가 계시는 아르헨티나와 그만큼 가까워졌겠지? 마르코는 멀리 하늘과 맞닿아 있는 수평선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마르코는 반년 이상 편지 한 장 없고 소식이 끊긴 어머니를 생각하자 문득 불길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혹시 돌아가셨을지도.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그러면 왜 이렇게 오랫동안 소식이 없을까? 무슨 말 못할 사정이 있을 거야. 아니야, 어머니는 이미. 마르코는 이런저런 생각들로 기분이 우울해져 끼니 때가 되어도 입맛이 없어서 식사도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는 동안 배가
지브롤터 해협을 지나 대서양으로 접어들었습니다. 배가 남쪽으로 향하면서부터는 뜨거운 태양 때문에 사람들은 더위와 멀미에 시달려 갑판 여기저기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가난에 찌들어 돈을 벌기 위해 정든 고향을 떠나 머나먼 아르헨티나로 떠나는 사람들이 마치 병자처럼 갑판에 누워있는 모습을 보니 마르코의 마음도 자꾸만 약해져 가는 것 같았습니다. 날짜를 세어보니 출발한 지 열흘도 지나지 않았는데 마치 1년은 지난 것 같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저녁 무렵이었습니다. 수평선 너머로 갑자기 나타난 검은 구름이 해를 가리고 세찬 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나중에는 굵은 빗방울까지 후두둑 떨어졌습니다. 폭풍우가 몰려옵니다. 갑판 위에 있으면 위험하니까 모두 선실로 들어가시오. 선원들이 소리쳤습니다. 사람들은 겁먹은 얼굴을 하고 선실로 들어갔습니다. 밤이 되자 배는 나뭇잎처럼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마르코는 몸의 중심을 잃지 않으려고 기둥을 꽉 잡고 있었습니다. 선실 안의 짐짝들이 이리저리 뒹굴다가 서로 부딪히고 깨어지기도 했습니다. 사람들도 뒹굴고 넘어졌습니다. 여기저기서 여자와 아이들이 겁에 질려 비명을 질러댔고 심한 배멀미로 토하면서 괴로워하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마르코는 이대로 배와 함께 바닷속으로 가라앉아 죽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잔뜩 겁이 났습니다. 어머니를 찾을 때까지는 절대로 죽을 수 없어. 날 기다리는 아버지와 형을 생각해서라도 살아야 해. 마르코는 기둥을 꽉 잡고 용기를 잃지 않으려고 노력했습니다. 폭풍우는 사흘이 지나서야 가라앉았습니다. 그러나 이번엔 폭풍우 대신 한여름 햇볕처럼 따가운 햇살이 사람들을 괴롭혔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바람이 부는 갑판 위로 올라갔습니다. 배전에 기댄 사람들, 돛대 밑에 기대에 앉은 사람들, 갑판 위에 아무렇게나 누워있는 사람들이 한없이 처량해 보였습니다. 그 중에는 고열에 시달리거나 심하게 아픈 사람도 있었습니다. 마르코는 바다가 이렇게 넓다는 사실을 처음 깨달았습니다. 이토록 멀고 험한 여행을 하면서 돈벌이를 떠난 어머니가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언제쯤 아르헨티나에 닿게 될까? 영원히 이렇게 바다에 떠다니는 것은 아니겠지? 마르코는 불안한 생각을 떨쳐버리기 위해 고개를 저었습니다. 배가 목적지에 도착할 날을 사흘 앞둔 때부터 마르코는 점점 힘을 얻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는 간단한 운동도 하고 음식도 다 먹으려고 노력했습니다. 몸이 건강해야 어머니를 찾으러 다닐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며칠 후면 바다에서 벗어나 육지를 밟을 수 있다는 생각에 힘이 솟았습니다. 마르코는 여느 때와 같이 갑판에 나가 혼자 먼 수평선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누군가 말을 걸어왔습니다. 얘야, 어디까지 가는 게냐? 뒤를 돌아보니 농부 차림을 한 할아버지가 서 있었습니다. 한눈에 보아도 인자한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부에노스 아이레스까지 갑니다. 보아하니 혼자인 것 같은데
무슨 일로 그 먼 곳까지 가는 거니? 어머니를 찾으러 갑니다. 마르코는 할아버지에게 혼자 여행을 하게 된 자세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었구나. 어린 나이에 참 기특하구나. 할아버지는 어디로 가세요? 나는 롬바르지아에서 사는데 로사리오라는 도시 근처에서 농사일을 하고 있는 아들을 찾아가는 길이란다. 네가 가는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아주 가까운 곳이지. 전 바다 여행이 이렇게 힘든 줄 몰랐어요. 배만 타고 있으면 쉽게 가는 줄 알았거든요. 지루하고 피곤한 여행이지. 하지만 도착할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기운을 내거라. 네 어머니는 꼭 찾을 수 있을 거야. 할아버지는 마르코의 등을 다독거리며 용기를 주었습니다. 할아버지와 금방 친해진 마르코는 그날부터 할아버지와 함께 식사도 하고 가판 위를 함께 걸으며 이탈리아에서 있었던 일을 서로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하늘이 맑게 개인 5월의 아침, 제노바 항구를 출발한 지 27일 만에 배는 부에노스아이레스 항구로 들어섰습니다. 그런데 배에서 내릴 준비를 하던 마르코는 깜짝 놀랐습니다. 호주머니 속에 넣어두었던 돈이 보이지 않았던 겁니다. 마르코는 제노바를 떠날 때 얼마 되지 않는 돈이지만 둘로 나누어 호주머니 속에 넣어두었습니다. 혹시 잃어버리더라도 절반은 남아있어야 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없어진 것이었습니다. 누군가 내가 잠든 사이에 가져간 모양이야. 마르코는 속상했지만 어머니를 곧 만날 수 있다는 기쁨이 더 컸습니다. 배에서 내리던 마르코는 할아버지를 발견하고 달려갔습니다. 할아버지, 드디어 도착했어요. 마르코의 목소리는 감격으로 떨렸습니다. 그래, 무사히 오게 되어 다행이다. 난 다음 항구까지 더 가야 하니까 여기서 헤어져야 하겠구나. 조심해서 잘 가거라. 네 어머니는 틀림없이 찾게 될 거야. 감사합니다. 할아버지도 몸 조심하시고 안녕히 가세요. 할아버지는 웃으면서 손을 내밀었습니다. 마르코와 할아버지는 손을 잡고 힘차게 흔들었습니다. 마르코는 줄을 지어 내려가는 많은 이탈리아 사람들 틈에 끼어 조그만 증기선에 옮겨 탔습니다. 큰 배가 직접 부두에 닿을 수 없기 때문에 작은 배로 가는 것이었습니다. 증기선에 탄 사람들은 얼마 후 다시 보트에 옮겨 탔습니다. 마르코는 앙드레 드링이라는 이름이 적혀 있는 보트로 갈아타고 육지에 닿았습니다. 사람들이 바쁘게 걸어 다니는 넓은 길로 들어선 마르코는 안주머니 깊숙이 넣어둔 종이 쪽지를 꺼냈습니다. 마침 초라한 작업복 차림의 한 남자가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아저씨, 로스 아르테스 마을을 찾고 있는데 어느 쪽으로 가야 하나요? 그 사람은 별난 꼬마도 다 있다는 듯 이상한 눈빛으로 잠시 마르코의 얼굴을 보더니 되물었습니다. 너 글을 읽을 줄 아니? 그는 이탈리아 말로 물었습니다. 마르코는 다행스럽게도 이탈리아 사람에게 길을 물은 것입니다. 네, 읽을 줄 알아요. 그럼 곧장 뻗은 저기를 따라 계속 가거라. 가다 보면 길모퉁이에 거리 이름이 씌어 있을 거야. 그것을 보면서 찾아가면 된다. 하지만 그곳까지는
꽤 먼 거리인데. 아저씨는 아무래도 어린아이가 혼자 길을 찾아가는 것이 걱정스러운 모양이었습니다. 아저씨, 고맙습니다. 마르코는 밝은 목소리로 인사를 한 다음 빠르게 걸어갔습니다. 아저씨가 말한 곧장 뻗은 길은 가도 가도 끝이 없어 보였습니다. 길 양쪽에는 별장 같은 하얀 집들이 줄지어 있었습니다. 커다란 길에는 마차와 짐수레와 사람들이 끊임없이 지나다녔고 시끄러운 소리들이 귀를 멍멍하게 했습니다. 여기저기에는 커다란 깃발이 나부끼고 있었습니다. 그 깃발에는 다른 도시로 가는 기선 출발 시간들이 씌어 있었습니다. 가끔 집채보다 더 큰 기선 회사의 간판들도 보였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마르코를 어리동절하게 했지만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길가에 씌어 있는 거리의 이름을 살피며 걸었습니다. 그러나 가도 가도 계속 다른 거리의 이름만 나왔습니다. 마르코는 다정하게 웃음 짓는 어머니의 얼굴이 떠올리며 걸음을 빨리 했습니다. 몇 시간이나 걸었을까? 네 거리에 이른 마르코는 그 자리에 우뚝 섰습니다. 가슴이 심하게 뛰었습니다. 틀림없이 델로스 아르테스라고 씌어 있었습니다. 마르코는 델로스 아르테스라고 소리내어 읽으면서 다시 확인을 했습니다. 이 동네야. 메렐리 아저씨의 가게가 있는 동네야. 길모퉁이에 있는 집 주소를 살펴보니 117번지라고 씌어 있었습니다. 메렐리 아저씨의 집이 175번지니까 번지가 많은 쪽으로 계속 가면 될 거야. 마르코는 길을 가로질러 왔다 갔다 하면서 번지수가 많아지는 쪽으로 달렸습니다. 174, 175, 여기다. 마침내 마르코가 찾던 집이었습니다. 문 앞에 175번지라고 씌어 있는 작은 자파상이었습니다. 가게에는 양동이, 비누, 휴지 등이 진열되어 있었습니다. 마르코가 살그머니 들여다보니 머리가 하얀 할머니 한 분이 앉아 뜨개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뭘 사러 왔니? 할머니가 마르코를 보고 스페인 말로 물었습니다. 여기가 프란체스코 메렐리 아저씨의 가게인가요? 할머니는 이상하다는 듯이 마르코를 위아래로 훑어보다가 이탈리아어로 말했습니다. 프란체스코 메렐리 씨는 돌아가셨단다. 네? 돌아가셔요? 마르코의 머리에서 갑자기 띵 하고 울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온몸의 힘이 쑥 빠지는 듯 했습니다. 언제 돌아가셨어요? 한참 됐지 아마. 할머니는 고개를 갸웃거리며 말을 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프란체스코 메렐리 씨가 없어진 지는 반년쯤 되었겠다. 장사는 잘 되지 않고 빚은 늘고 해서 밤중에 몰래 도망을 갔거든. 사람들 말로는 여기서 멀리 떨어진 바이아 블랑카라는 곳으로 갔다더구나. 거기 가자마자 곧 돌아가셨다더라. 하여튼 지금은 내가 이 가게 주인이란다. 할머니의 말을 듣는 동안 마르코는 실망으로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그래, 넌 무슨 일로 그분을 찾니? 할머니가 동정어린 눈빛으로 물었습니다. 이곳으로 돈을 벌러 오신 어머니를 찾아왔어요. 메렐리 아저씨가 어머니 계시는 곳을 안다고 해서 찾아온 거예요.
저런, 안 됐구나. 넌 어디서 여기까지 온 거니? 이탈리아에서 왔어요. 뭐? 네가 혼자 이탈리아에서 여기까지 왔단 말이니? 할머니는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이었습니다. 거의 한 달이나 배를 타고 왔어요. 저런. 할머니는 마르코가 너무나 딱해 보여 혀를 끌끌 찼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생각난 듯이 말했습니다. 잘은 모르겠지만 이웃집에 메렐리 씨의 심부름을 하던 소년이 있는데 그 아이한테 물어보면 뭔가 알고 있을지도 모르겠구나. 이리 따라오너라. 할머니는 뜨개질감을 내려놓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마르코는 한 가닥 희망을 안고 할머니 뒤를 따랐습니다. 할머니는 가까운 술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얘야, 나 좀 보자. 할머니는 가게 안으로 들어가 버터와 술통을 정리하고 있는 소년을 불렀습니다. 너 전에 우리 가게의 주인이었던 메렐리 씨의 심부름으로 아르헨티나 사람네 집에서 일하고 있던 여자에게 편지를 갖다 주곤 하지 않았니? 네, 그랬어요. 바로 맥키네스 씨 집이에요. 그 집 가정부에게 편지를 갖다 주곤 했어요. 우리 가게에서 기름을 배달해 준 적도 있어요. 마르코보다 2~3살쯤 나이가 많아 보이는 소녀는 똑똑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이 애가 그 여자를 찾는데 어딘지 가르쳐 주지 않을래? 제발 좀 도와줘. 많이 줄 순 없지만 돈을 조금 줄게. 옆에 있던 마르코가 부탁했습니다. 그래, 가자. 소녀는 시원스럽게 앞장을 섰습니다. 마르코는 할머니께 고맙다는 인사를 하고 소년의 뒤를 따라 걸었습니다. 마르코와 소년은 복잡한 거리를 거의 뛰다시피 했습니다. 소년은 내 거리를 여러 번 지나 골목으로 접어들어 걸음을 멈췄습니다. 이 집이야. 마르코와 소년은 커다란 철문을 지나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정원에는 아름다운 꽃들이 가득 피어 있었습니다. 초인종을 누르자 곧 현관문이 열리고 예쁜 레이스가 달린 옷을 입은 소녀가 나왔습니다. 여기가 맥키네스시 댁이니? 마르코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전에 그분이 여기 살았었어. 하지만 지금은 다른 데로 이사 갔어. 소녀는 이탈리아 말을 스페인식으로 발음했습니다. 이사 갔다고? 마르코의 목소리는 실망으로 풀이 죽어 있었습니다. 어디로 이사 갔는지 모르니? 코르도바라고 했던 것 같아. 코르도바가 어디야? 그 집에서 일하던 가정부도 함께 따라갔을까? 그분이 바로 우리 어머니거든. 글쎄, 어쩌면 우리 아빠가 알고 계실지도 몰라. 잠깐만 기다려봐. 소녀는 그렇게 말하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얼마 뒤에 소녀를 앞세우고 키가 크고 잿빛 수염을 기른 신사가 현관으로 나왔습니다. 어머니를 찾는다는 아이가 누구지? 신사는 서투른 이탈리아 말로 두 아이를 번갈아 보며 물었습니다. 접니다. 마르코가 조금 앞으로 나서며 대답했습니다. 너는? 신사는 마르코 옆에 있는 소년을 보면서 또 물었습니다. 저한테 이 집을 가르쳐 주려고 따라온 아이입니다. 마르코가 대신해서 대답했습니다. 신사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니가 제노바 사람이냐? 네, 제노바에서 왔어요.
메키네스 씨는 분명히 제노바에서 왔다는 가정부를 데리고 있었지. 코르도바로 이사 갈 때 함께 간 것이 틀림없어. 지금 당장 코르도바로 가겠어요. 어느 쪽으로 가면 되는지 가르쳐 주세요. 유감스럽게도 여기서 코르도바까지는 100km 이상 된단다. 일주일 동안 걸어야만 겨우 갈 수 있는 곳이야. 네? 그렇게 멀어요? 마르코는 눈앞이 아찔하여 그대로 쓰러질 것만 같았습니다. 저런, 충격이 큰 모양이구나. 잠시 안으로 들어오너라. 신사가 먼저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마르코와 소년도 따라 들어갔습니다. 값비싼 장식품들이 많이 진열되어 있는 화려한 방이었습니다. 앉아라. 마르코와 소년은 몸이 푹 파묻히는 부드러운 의자에 앉았습니다. 너희 어머니는 무슨 까닭으로 여기까지 오셨지? 마르코는 집안 사정과 어머니의 소식이 끊긴 지금까지의 사실을 모두 이야기했습니다. 돈은 얼마나 가지고 있니? 많진 않지만 조금 가지고 있습니다. 마르코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신사는 잠시 뭔가를 생각하더니 곧 소녀에게 펜과 종이를 가져오라고 해서 무엇인가를 썼습니다. 신사는 그것을 봉투에 넣어 마르코에게 줬습니다. 이 편지를 가지고 보카로 가거라. 보카는 작은 마을이니까 이 편지에 쓴 사람을 쉽게 찾을 수 있을 거야. 그 사람에게 이 편지를 보이면 로사리오까지 데려다 줄 것이다. 로사리오에서는 또 다른 사람에게 너를 코르도바까지 데려다 주도록 부탁해 두었다. 아저씨 고맙습니다. 그래, 네 어머니는 꼭 찾을 수 있을 거야. 기운을 내거라. 신사는 마르코의 손에 약간의 돈까지 지어주었습니다. 마르코는 친절한 신사에게 몇 번이고 고맙다는 인사를 하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고마워. 이거 얼마 안 되지만 받아. 마르코는 소년에게 약속한 대로 돈을 내밀었습니다. 아니야, 괜찮아. 넌 이제부터 먼 여행을 해야 하니까 돈이 많이 필요할 거야. 소년은 마르코가 내미는 돈을 받지 않았습니다. 마르코는 신사와 소년의 따뜻한 마음을 어른이 되어도 잊지 않고 늘 간직하며 살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이 어려운 처지에 있을 때 힘껏 돕는 사람이 되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소년과 헤어진 마르코는 친절한 신사가 가르쳐준 대로 보카를 향해 쉬지 않고 걸었습니다. 지치고 다리가 아팠지만 잠시도 쉬지 않고 걸었습니다. 만약 편지에 적힌 사람을 만나지 못하게 되면 어떻게 하지? 마르코는 길을 걸으면서도 걱정이 앞섰습니다. 어머니를 영영 만나지 못하게 되는 게 아닐까? 사방이 어두워지기 시작하자 불안한 생각들이 꼬리를 물고 일어났습니다. 오늘 밤은 어디서 자고 가지? 마르코는 멀리 보이는 동네를 향해 걸었습니다. 마을 입구에 불이 켜지지 않은 집이 보였습니다. 들어가 자세히 살펴보니 사람이 살지 않는 집 같았습니다. 마당엔 잡초가 무성했고 창문은 망가져서 닫히지도 않았습니다. 갑자기 무서운 생각이 들었지만 잠잘 장소가 없었던 마르코는 용기를 내어 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방 한쪽 구석에 쪼그리고 앉았습니다. 어디선가 삐걱거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무서움에
머리카락이 쭈뼛 뻗치는 듯 했습니다. 바람 때문이야. 겁낼 것 없어. 마르코는 스스로에게 속삭였습니다. 삐걱이는 소리에 익숙해지자 피곤이 한꺼번에 몰려왔습니다. 마르코는 작은 트렁크를 안고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아침이 되자 햇살이 망가진 창문 사이로 들어와 마르코의 얼굴을 비춰주었습니다. 마르코는 일어나자마자 다시 걷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를 빨리 만나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조금도 지체할 수가 없었습니다. 마르코는 그날 오후가 되어 겨우 보카에 도착했습니다. 신사가 말한 대로 편지에 적힌 사람을 쉽게 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이탈리아 사람이었습니다. 마르코는 그 사람에게 신사가 써준 편지를 내밀었습니다. 알았다. 배는 내일 저녁에 출발하니까 오늘 밤은 여기서 자도록 해라. 마음이 급했지만 내일 저녁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마르코는 그날 밤을 부두에서 일하는 사람들과 함께 지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저녁이 되자 마르코는 약속 시간보다 일찍 강가로 나갔습니다. 꼬마야, 이쪽이야. 강 기슭에 있는 작은 돛담배 위에서 어제 만났던 사람이 손짓을 하고 있었습니다. 마르코는 트렁크를 안고 달려갔습니다. 돛담배 안에는 사과며 오렌지 같은 과일이 잔뜩 실려 있었습니다. 과일을 운반하는 배였습니다. 로사리오까지는 사흘이 걸린다. 자, 출발하자. 선장인 이탈리아 사람이 힘차게 소리쳤습니다. 배에는 선장 이외에도 햇볕에 얼굴이 검게 탄 남자 둘이 더 타고 있었습니다. 돛담배는 천천히 강 기슭을 떠나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사방이 서서히 어두워지기 시작하자 마르코는 가판 한 구석에 쪼그리고 앉았습니다. 조금 있자 어둠을 몰아내며 달이 떠올랐습니다. 강물은 달빛을 받아 은빛으로 빛나기 시작했습니다. 돛담배는 기다란 섬들 사이를 지나갔습니다. 오렌지 나무며 버드나무들이 커다랗게 자라 마치 숲 사이를 지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선원들은 쉰 목소리로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 노랫소리는 은빛으로 출렁거리는 강물과 천천히 미끄러져가는 돛담배와 주변 경치에 어울려 신비롭기까지 했습니다. 마르코는 몸과 마음이 지쳐서인지 선원들의 노랫소리를 들으며 자기도 모르게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눈을 떴을 때는 빨간 해가 솟아오르고 있었습니다. 강 주변에 그림처럼 아름다운 하얀 집들이 보였습니다. 선장은 약간의 빵과 소금에 절인 고기를 주었습니다. 마르코는 입맛이 없었지만 건강을 위해 빵과 고기를 입에 넣고 천천히 씹었습니다. 돛담배는 좁은 운하로 들어가는가 하면 호수처럼 넓고 잔잔한 물 위로 미끄러지듯 지나가기도 했습니다. 울창한 나무 밑을 통과하기도 했고 크고 작은 섬들을 지나치기도 했습니다. 마르코는 강 이름이 파라나 강이라는 것도 알았습니다. 이탈리아 전체 길이의 4배가 넘는 정말 긴 강이었습니다. 엄마도 이 강물을 거슬러 올라가셨겠지? 그림처럼 아름다운 경치들을 보면서 이탈리아에 두고 온 우리 가족들을 생각하셨을 거야.
마르코는 날마다 어머니 생각에 말없이 앉아만 있었습니다. 과일 운반선을 탄 지 사흘째 되는 밤에도 달이 떠올랐습니다. 마르코는 먼 나라에 와서 알지도 못하는 곳을 찾아다니는 자신의 모습이 너무 처량해 그만 흐느껴 울고 말았습니다. 너 울고 있구나. 선장은 마르코가 마음껏 울도록 기다렸다가 조용히 다가와서 마르코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제노바의 남자들은 예부터 용감하게 전 세계를 돌아다녔단다. 이까짓 일로 눈물을 보이는 것은 제노바 남자답지가 않아. 말투는 투박했지만 아버지처럼 다정한 목소리였습니다. 알겠습니다. 마르코는 불끈진 손등으로 눈물을 훔쳤습니다. 약해져선 안 돼. 아버지가 그렇게 반대한 것을 내가 우겨서 온 게 아닌가? 아무리 멀더라도 또 몇 년이 걸리더라도 난 포기하지 않을 거야. 어머니를 만나는 그날까지 전 세계를 다 돌아다니게 되더라도 기어코 가고야 말겠어. 마르코는 갑자기 기운이 솟는 듯 했습니다. 됐다. 이제야 진짜 제노바 아이가 되었구나. 선장은 웃으며 마르코의 어깨를 다독거려 주었습니다. 다음 날, 그러니까 보카를 떠난 지 나흘째 되는 날 아침에 파라나 강 상류에 있는 로사리오 강 기슭에 닿았습니다. 여기에 적힌 사람을 찾아가거라. 네가 어머니를 찾을 수 있도록 도와줄 거야. 용기를 내 꼬마야. 아저씨 고맙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마르코는 보란 듯이 힘찬 걸음걸이로 걷기 시작했습니다. 마을에 들어서자 많은 사람들과 마차들이 끊임없이 오가고 있었고 거리 위에는 전신과 전화선들이 거미줄처럼 쳐져 있었습니다. 길 양쪽으로는 하얗게 페인트 칠을 한 집들이 늘어서 있었습니다. 부에노스 아이레스 거리와 비슷했습니다. 마르코는 거리의 이름을 확인하면서 선장이 준 주소를 찾아갔습니다. 몇 번인가 큰 길을 돌아서 1시간쯤 걸어간 끝에 겨우 집을 찾았습니다. 크고 넓은 저택이었습니다. 부에노스 아이레스에서 메키네스 씨 집을 찾아갔을 때처럼 넓은 정원을 한참 걸어가서야 현관이 나왔습니다. 마르코가 초인종을 누르자 머리가 하얗고 뚱뚱한 남자가 문틈으로 얼굴을 내밀고 퉁명스럽게 물었습니다. 뭐야? 마르코는 선장이 적어준 사람의 이름을 대고 만나게 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주인께서는 어제 저녁에 가족들과 함께 부에노스 아이레스에 가고 안 계신다. 네? 부에노스 아이레스로 가셨다고요? 마르코는 너무나 실망한 나머지 말할 기운조차 없었습니다. 그럼 언제 돌아오시나요? 그건 나도 알 수 없다. 다음에 와봐라. 하지만 전 갈 곳이 없어요. 아는 사람도 없고 돈도 다 떨어졌거든요. 마르코는 애원하듯 말했습니다. 이 로사리오에는 이탈리아에서 온 너 같은 애들이 우글우글해. 너 같은 아이를 상대할 시간이 없으니까 돌아가거라. 남자는 그렇게 소리를 치고는 문을 쾅 닫아버렸습니다. 마르코는 한참 동안이나 멍하니 서 있다가 천천히 트렁크를 집어들고 문 밖으로 걸어 나갔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하지? 마르코는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로사리오에서 코르도바까지 기차로 꼬박 하루는 걸립니다. 주머니에 남아있는 돈이라곤 겨우 점심과 저녁을 사 먹을 정도뿐이었습니다.
기차표를 살 돈을 벌어야 하는데 도대체 어디 가서 일자리를 구하지? 마르코는 바쁘게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일자리를 부탁할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마르코는 트렁크를 내려놓고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그리고 양손으로 머리를 감싸지었습니다. 마르코의 바로 옆을 마차와 짐수레들이 요란한 소리를 내며 지나갔습니다. 그때 문득 귀에 익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어린아이가 왜 혼자 길거리에 앉아 있을까? 마르코는 고개를 번쩍 들었습니다. 할아버지! 너 마르코가 아니냐? 제노바에서 부에노스 아이레스로 오는 배에서 알게 된 그 할아버지였습니다. 마르코는 너무 기뻐서 눈물이 나왔습니다. 어떻게 된 일이냐? 어머니는 아직 못 찾았니? 마르코는 그동안 있었던 일을 대충 이야기했습니다. 고생이 많았구나. 앞으로가 더 문제예요. 찾는 분은 없고 코르도바까지 가는 기차삭은커녕 내일부터는 당장 밥을 사 먹을 돈도 없어요. 할아버지, 무슨 일이든 일자리를 좀 구해주세요. 네? 마르코는 물에 빠진 사람이 지푸라기를 잡는 심정으로 할아버지께 부탁했습니다. 이거 참 어렵게 되었구나. 일자리야 찾아보면 있겠지만 당장 내일부터 돈을 받을 수 있는 일자리는 얻기가 힘들 거야. 하루라도 빨리 네 어머니를 찾아야 하는데 마냥 눌러앉아 일만 하고 있을 수도 없는 노릇이고 어떻게 한다. 할아버지는 한참을 생각하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코르도바까지 기차로 가려면 한 30리라쯤은 있어야 할 거야. 나를 따라오너라. 할아버지는 갑자기 힘을 내어 말하며 성큼성큼 걸었습니다. 마르코는 얼른 트렁크를 들고 그 뒤를 따랐습니다. 할아버지와 마르코는 붐비는 사람들 틈을 요리조리 피해 얼마쯤 걸었습니다. 할아버지가 멈춘 곳은 한 식당 앞이었습니다. 식당 문에는 이탈리아의 별이라고 커다랗게 쓴 간판이 걸려 있었습니다. 여기가 이탈리아 사람들이 가장 많이 모이는 곳이지. 마침 좋은 시간에 찾아온 것 같구나. 할아버지는 식당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마르코도 그 뒤를 따라 들어갔습니다. 식당 안에는 여러 개의 테이블이 놓여 있었고 테이블마다 사람들이 둘러앉아 떠들썩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술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모두 얼굴이 햇볕에 검게 그을리고 건강해 보이는 농부들 같았습니다. 할아버지는 사람들이 잘 보이는 맨 앞 테이블로 가서 커다란 소리로 외쳤습니다. 여러분, 잠시 조용히 하고 모두 내 말을 좀 들어주시오. 식당 안에 있던 사람들이 모두 할아버지를 바라보았습니다. 여기 있는 이 소녀는 불쌍한 우리 이탈리아 아이입니다. 빚을 갚기 위해 돈을 벌려고 이곳까지 왔다가 병에 걸려 어디로 갔는지 알 수 없는 어머니를 찾기 위해 제노바에서 부에노스아이레스까지 혼자 배를 타고 온 소년입니다. 그런데 어머니는 코르도바로 옮겨 부에노스아이레스에는 계시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어떤 친절한 신사분의 소개로 돛담배를 얻어 타고 이곳 로사리오까지 왔답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소개받은 사람을 만나지 못했고 돈까지 떨어져 꼼짝할 수 없는 형편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생각도 못해 제가 이 소년을 데리고 이리로 왔습니다. 이 소년이 어머니를 찾아 코르도바까지 갈 수 있도록 우리 이탈리아 사람들의 손으로 도와주는 게
어떻겠습니까? 정말 기특한 아이로군. 그래, 대단한 아이야.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돈을 내밀었습니다. 할아버진 얼른 모자를 벗어들고 테이블 사이를 돌아다녔습니다. 사람들은 마르코를 대견하게 생각하며 조금씩이지만 모두 돈을 냈습니다. 순식간에 할아버지가 들고 있는 모자에 돈이 가득했습니다. 모두 42리나나 되었습니다. 코르도바까지 기차로 가고도 남는 돈이었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마음으로 마르코가 어머니를 찾으러 코르도바에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할아버지가 손에 돈을 쥐고 흔들며 큰 소리로 말하자 사람들이 손뼉을 쳤습니다. 감사합니다. 마르코는 할아버지의 가슴에 얼굴을 파묻고 엉엉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비록 먼 나라에 와 있지만 결코 혼자가 아니라는 생각에 저도 모르게 눈물이 흘렀던 것입니다. 이튿날 아침, 마르코는 아직 해가 뜨기도 전에 코르도바로 가는 기차에 올랐습니다. 기차는 친절한 사람들이 살고 있는 마을을 뒤로 하고 서서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얼마쯤 달리던 기차는 작은 정거장에 덜커덩거리며 멎었습니다. 타고 내리는 사람이 별로 없고 건물도 제대로 없는 쓸쓸한 정거장이었습니다. 보이는 것이라곤 끝없이 펼쳐진 들판뿐이었습니다. 기차가 다시 덜컹거리며 움직이기 시작하자 갑자기 창문으로 차가운 바람이 들어왔습니다. 몸이 으스스했습니다. 마르코는 창을 닫고 구석에 웅크리고 앉았습니다. 지금은 6월인데 왜 이렇게 춥지? 마치 초겨울처럼 춥게 느껴져서 마르코는 덜덜 떨었습니다. 그동안 긴 여행을 하면서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잠자리도 편하지 않은 데다가 어머니를 만나지 못한 실망이 여러 번 겹쳐 감기 몸살로 나타난 것이었습니다. 마르코는 신음소리까지 내며 몸을 떨었습니다. 열이 많이 나서 불덩어리 같았습니다. 기차에 타고 있던 몇몇 사람들이 그런 마르코를 걱정스러운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그중 한 사나이는 마르코의 이마를 짚어보더니 자기 무릎에 덮고 있던 담요를 가지고 와서 마르코에게 덮어주었습니다. 마르코는 땀을 뻘뻘 흘리면서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창밖이 어두워질 무렵 마르코 건너편에 앉아있던 사나이들이 선반에서 짐을 내렸습니다. 한 사나이가 잠든 마르코를 흔들어 깨웠습니다. 얘야, 일어나라. 여기가 코르도바야. 마르코는 코르도바라는 말에 반사적으로 몸을 일으켰습니다. 잠을 푹 자고 나니 좀 괜찮니? 혼자 갈 수 있겠어? 마르코는 대답 대신 기차에서 폴쩍 뛰어내렸습니다. 아저씨, 혹시 메키네스 시댁이 어딘지 아세요? 마르코는 기차표를 받는 사람에게 물었습니다. 이 길로 곧장 가면 교회가 보일 거야. 그 교회 옆집이란다. 아저씨 감사합니다. 마르코는 큰 소리로 인사를 하고 힘껏 달렸습니다. 똑바로 난 길 양쪽으로 하얀 집들이 늘어서 있었습니다. 네 거리를 지나자 저만치의 교회 건물이 보였습니다. 마르코의 가슴은 갑자기 뛰기 시작했습니다. 저 집이다.
마르코는 집 앞에서 잠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이 집도 크고 정원이 넓었습니다. 마르코는 떨리는 손으로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창문의 불빛이 환하게 비치더니 손에 등을 든 할머니가 나왔습니다. 무슨 일이니? 할머니는 밤중에 트렁크를 든 아이가 혼자 찾아온 것이 궁금하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여기가 메키네스 시댁 맞죠? 너도 메키네스 씨를 찾아왔구나. 이거야 원 귀찮아서 살겠나. 그 사람은 석 달 전에 투쿠만으로 이사를 갔는데 자꾸 사람들이 찾아온단 말이야. 신문에 난 것만으로는 부족한 모양이지. 거리 모퉁이마다 메키네스 씨는 투쿠만으로 이사를 갔다는 것을 알리는 글을 써서 붙여야 할 모양이다. 투쿠만이라고요? 힘없이 중얼거린 마르코는 그만 소리내어 울기 시작했습니다. 이럴 수가. 겨우 여기까지 왔는데 또 다른 데로 가셨다니. 이러다가 어머니를 만나기도 전에 도중에 죽고 말 거야. 저런, 정말 안 됐구나. 할머니는 마르코 옆에 다가서며 다정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니를 찾고 있었구나. 하지만 운다고 해서 어머니를 찾을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니? 투쿠만이란 곳은 얼마나 먼 곳인가요? 굉장히 멀단다. 아마 800km는 될 거야. 네? 마르코는 절망에 가까운 신음소리를 냈습니다. 아, 참 그렇지. 내가 왜 이런 생각을 하지 못했을까? 난처한 표정으로 서 있던 할머니가 갑자기 밝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기서 나가면 오른쪽으로 세 번째 집이 짐을 운반하는 회사란다. 그곳 상인들이 내일 아침에 짐수레에 많은 짐을 싣고 투쿠만으로 간다고 하더라. 거기에 카타파스라고 하는 감독이 있을 거야. 그분에게 가서 짐짝 사이에 좀 태워달라고 부탁해봐라. 하지만 전 돈이 조금밖에 없어요. 가는 길에 이것저것 심부름하는 애가 필요할 거야. 열심히 일하겠다고 말하고 부탁해봐라. 너 하나쯤은 태워줄 거다. 고맙습니다, 할머니. 마르코는 트렁크를 들고 뛰어나갔습니다. 할머니가 말한 집 옆에는 넓은 공터가 있었습니다. 등이 여기저기 걸려있는 공터에는 세 대의 큰 수레가 있었습니다. 그 짐수레는 공마단들이 이동할 때 타고 다니는 수레와 비슷하게 둥근 지붕과 매우 높은 바퀴가 달려 있었습니다. 건장한 남자들이 짐을 날라다가 수레에 차곡차곡 쌓고 있었습니다. 짐수레 옆에는 키가 크고 콧수염을 기른 한 남자가 이것저것 지시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할머니가 말한 카타파스임에 틀림없었습니다. 카타파스라는 말은 두목이라는 뜻이었습니다. 저 아저씨 부탁이 있어서 왔어요. 뭐냐? 카타파스는 일하는데 귀찮게 한다는 표정으로 마르코를 쳐다봤습니다. 전 이탈리아에서 어머니를 찾아 여기까지 왔어요. 그런데 어머니가 몇 달 전에 투쿠만으로 이사를 가셨대요. 제발 저를 짐수레에 태워서 투쿠만까지 데려다 주세요. 카타파스는 매서운 눈초리로 마르코의 위아래를 훑어보며 퉁명스럽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가져갈 짐만 해도 수레에 넘칠 정도야. 제가 가진 돈을 모두 드릴게요. 그리고 모자라는 것만큼 열심히 일을 하겠어요. 소나 말이 먹을 물도 깃고 먹이도 주겠어요. 그리고 잔심부름도 다 할게요. 먹을 것이라곤 빵만 조금 주시면 됩니다. 아주 좁은 장소라도 좋으니 제발 짐 사이에 앉아갈 수 있게 해주세요. 네. 마르코의 간절한 부탁에 카타파스는
아까보다 한결 부드러워진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무튼 짐을 실어봐야 알겠다. 너무 짐이 많아서 말이야. 그리고 우린 투쿠만으로 가는 것이 아니야. 산티아고 델 에스테로라는 도시로 가거든. 널 태워준다고 해도 넌 도중에서 내려야 해. 거기서도 투쿠만까지는 상당히 멀어. 상관없어요, 아저씨. 거기까지만 태워주신다면 걸어서 투쿠만까지 가겠어요. 짐 속에 앉아서 간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야. 3주일이나 걸리는 오랜 여행이거든. 문제 없어요. 아무리 오래 걸려도 상관없어요. 좋아, 그렇다면 태워주지.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마루코는 너무 좋아 꾸벅꾸벅 몇 번이고 절을 했습니다. 내일 아침 4시에 일어나야 한다. 오늘 밤은 저 마차에 올라가서 자거라. 카타파스는 등을 들고 집 안으로 성큼성큼 걸어가며 말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루코는 마차 위로 훌쩍 올라가서 짐과 짐 사이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러고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계속 실망이 겹쳤지만 그때마다 어렵사리 일이 해결된 데 대해 마루코는 만족했습니다. 어느 정도 안심이 되자 다시금 피곤이 몰려왔습니다. 마루코는 밤하늘의 별을 세다가 스르르 잠이 들었습니다. 자, 꼬마야, 출발이다. 마루코는 카타파스의 목소리에 눈을 떴습니다. 졸린 눈을 비비며 주위를 둘러보니 아직도 캄캄한 밤이었습니다. 하늘엔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세 대의 짐수레에는 소들이 메어져 있었고 짐수레 뒤에는 도중에 교대할 소들이 묶여 있었습니다. 카타파스의 신호에 따라 세 대의 짐수레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짐수레는 캄캄한 밤길을 한 줄로 서서 덜커덩거리며 지나갔습니다. 마루코는 하품을 크게 하며 짐짝 사이에 얼굴을 파묻고 다시 잠이 들었습니다. 얼마나 잤을까? 마루코가 눈을 떴을 때는 햇볕이 따갑게 내리쬐고 있었습니다. 향긋한 풀냄새가 풍겨왔습니다. 짐수레는 넓은 초원의 한 복판에 멎어 있었습니다. 꼬마야, 이리 와서 같이 먹자. 마르코가 일어난 것을 보고 카타파스가 소리쳤습니다. 인부들은 나무 그늘에 둘러앉아 고기를 구워 먹고 있었습니다. 마르코는 짐수레에서 뛰어내렸습니다. 인부들은 큰 꼬챙이에 송아지를 꽂아 땅바닥에 가루로 걸쳐놓고 활활 타오르는 불로 고루 익히고 있었습니다. 너 송아지 고기 먹어본 적 있니? 아니요. 맛이 최고지. 어서 먹어봐라. 카타파스가 턱으로 가리키자 젊은 인부 하나가 칼로 잘 익은 고기를 잘라 마르코에게 주었습니다. 정말 입안에서 살살 녹는 듯 했습니다. 마르코는 정신없이 고기를 먹었습니다. 이처럼 맛있는 고기를 먹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식사가 끝나자 사람들은 낮잠을 자려고 나무 그늘이나 풀밭 그리고 포장이 씌워진 짐수레 안으로 찾아 들어가 누웠습니다. 한 인부가 마르코에게 명령하듯 말했습니다. 넌 우리가 일어날 때까지 등잔을 깨끗이 닦고 물을 길어와라. 물통은 짐수레 옆에 걸려 있어. 어딜 가면 물이 있나요? 마르코는 물통을 내리며 물었습니다.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아? 찾아보면 있겠지. 네가 잘 찾아봐. 단 1시간 안으로 돌아와야 한다. 1시간 후에는 바로 출발할 거야.
인부는 이렇게 말하고 짐수레 안으로 들어가 누워버렸습니다. 마르코는 햇볕이 내리쬐는 들판을 바라보면서 잠시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카타파스에게 물어보려고 나무 그늘로 갔으나 이미 잠이 들었는지 꼼짝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혼자서 찾아내는 도리밖에 없었습니다. 마르코는 양손에 물통을 하나씩 들고 풀밭을 부지런히 걸어갔습니다. 그러나 보이는 것이라곤 풀밭과 군데군데 서 있는 나무들 뿐이었습니다. 마르코는 짐수레를 뒤돌아보며 길을 잃지 않도록 확인을 하면서 계속 걸었습니다. 땀이 등줄기를 타고 줄줄 흘러내렸습니다. 언덕진 풀밭을 올라서니 밭이 나타났습니다. 저기에 집이 있을지 몰라. 마르코는 물통을 흔들며 달려갔습니다. 나뭇가지 사이로 갈색 지붕이 보였습니다. 마르코는 사람들을 찾았지만 아무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모두 밭에 나가 일하는 모양이었습니다. 어딘가 우물이 있겠지. 마르코는 집 뒤로 가봤습니다. 우물이다. 마르코는 이렇게 소리치고 뛰어가서 물을 벌컥벌컥 마셨습니다. 미안합니다. 물을 좀 가져가겠습니다. 마르코는 집 쪽을 향해 크게 소리친 다음 물통 가득히 물을 채웠습니다. 뜨거운 태양 아래서 끙끙대며 물을 길러온 마르코는 다시 새 물통을 들고 그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이렇게 3번이나 물을 길어온 마르코는 이번에는 헝겊 조각으로 등을 닦기 시작했습니다. 마르코가 이렇게 열심히 일을 끝냈을 때 인부들이 하나 둘씩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인부들은 물을 보고 우르르 몰려들어 벌컥벌컥 물을 마셔댔습니다. 그리고 소에게도 물을 먹였습니다. 자, 출발이다. 카타파스의 신호에 따라 세대의 짐수레는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여행은 군대의 행진처럼 규칙적으로 계속되었습니다. 아침 5시에 출발하여 9시가 되면 쉬면서 식사를 하고 낮잠을 잔 다음 저녁 5시에 다시 출발하여 밤 10시에 정지하는 것이었습니다. 뜨거운 태양이 내리쬐는 한낮을 피하여 여행을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마르코의 하는 일은 고기를 굽기 위해 불을 피우는 일과 소나 말에게 꼴을 주는 일, 등을 닦거나 먹을 물을 기르는 일 등으로 정해졌습니다. 짐술의 행렬은 초원을 지나 가파른 산길을 넘기도 했고 드문드문 농가가 보이는 시골길이나 시원한 숲길을 지나기도 했습니다. 몇 시간 동안 사람 사는 집이 보이지 않는 초원을 지나기도 했습니다. 옛날에는 소금물 호수 바닥이었다는 넓은 땅도 지나갔습니다. 아르헨티나는 정말 넓은 곳이구나. 마르코는 속으로 감탄했습니다. 긴 여행에 짜증이 난 인부들은 날이 갈수록 마르코를 심하게 부려먹었습니다. 마르코는 자기보다 큰 나무단을 운반하기도 했고 먼 곳까지 찾아가 물을 길어오는 일도 계속했습니다. 스프도 끓여야 했고 여러 개의 등을 언제나 깨끗이 닦아야 했습니다. 마르코는 몹시 지쳐 있었습니다. 밤에는 너무 피곤하여 잠이 잘 오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짐수레가 심하게 움직여서 몸이 계속 흔들리는 것도 마르코를 지치게 했습니다. 그래도 날씨가 좋은 날은 참을만 했습니다. 바람이 불기 시작하면 하늘이 노랗도록 흙먼지가 날아다녔습니다. 그런 날에는
눈이 쓰리고 입속이 깔깔해졌습니다. 마르코의 꼴은 말이 아니었습니다. 옷은 누더기가 되었고 씻지 못한 몸은 더러웠으며 잠을 자지 못해 지친 얼굴은 핏기가 없어 보였습니다. 게다가 인부들의 괴롭힘은 점점 더 심해졌습니다. 짐수레가 멈추기만 하면 자기들은 빈둥빈둥 놀면서 마르코에게 이것저것 시키기만 했습니다. 이대로 가다간 지쳐서 쓰러지고 말 거야. 마르코는 물을 길어오는 일도 힘들어 했습니다. 그래서 도중에 쉬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너 도중에 놀다 오지? 기다리고 있던 인부가 마르코의 뺨을 때렸습니다. 앞으로도 또 늑장 부리면 더 많이 맞을 줄 알아. 그 뒤로 인부들은 툭 하면 때렸습니다. 마르코는 어머니를 만날 때까지 어떤 괴로운 일이 있어도 참아야 한다고 자기 자신에게 다짐을 했습니다. 그러나 마르코의 몸은 강철이 아니었습니다. 약해지지 말자고 굳게 결심을 하고 버텼지만 정신이 가물가물해졌습니다. 이대로 죽는가 보다. 마르코는 이런 생각을 하며 쓰러졌습니다. 꼬마가 쓰러졌다. 인부들이 소리쳤습니다. 이 바보들아. 그러니까 내가 뭘 했어. 나이가 어리니까 너무 심하게 부려먹지 말라고 했잖아. 카타파스가 달려와 하는 말이 꿈속에서처럼 아련하게 들려왔습니다. 얘야, 기운을 차려라. 너무 긴 여행에 지쳐서 그런 거야. 아무 생각하지 말고 푹 쉬어. 그럼 곧 나을 거야. 얼른 힘을 내야 어머니를 찾지. 카타파스는 마르코가 편히 누울 수 있도록 짐짝을 한쪽으로 치워주었습니다. 그리고 이마에 찬 물수건을 얹어주었습니다. 그러나 마르코는 쉽게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온몸이 불덩어리 같았습니다. 싫어요. 전 죽기 싫어요. 어머니, 절 살려주세요. 어머니를 만나기 전엔 죽기 싫어요. 마르코는 손발을 휘저으며 헛소리를 했습니다. 카타파스는 마르코 옆에서 계속 물수건을 갈아 얹어주며 간호를 해주었습니다. 마르코는 이렇게 사흘을 앓고 나서 겨우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아저씨, 감사합니다. 마르코는 자기를 간호해준 카타파스에게 머리를 숙였습니다. 이만해서 다행이다. 우선 몸이 건강해야 어머니를 찾을 수 있는 거야. 마르코는 음식을 잘 먹고 점점 기운을 차렸습니다. 마르코가 완전히 회복되었을 때 마침내 산티아고 델 에스테로와 투쿠만으로 가는 갈림길에 도착했습니다. 이제 너 혼자 걸어가야 되겠구나. 짐수레를 멈추게 한 카타파스가 말했습니다. 조심해서 잘 가거라. 카타파스는 마르코의 트렁크를 내려주었습니다. 그리고 가는 길을 자세히 설명해 주고 여러 가지 주의할 점도 말해 주었습니다. 아저씨, 정말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세요. 어머니를 꼭 찾기 바란다. 짐수레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때까지 마르코를 구박하던 인부들도 혼자 여행을 하게 되는 마르코가 가엾은 생각이 들었는지 모두 손을 흔들어댔습니다. 마르코도 짐수레가 초원의 붉은 흙먼지 속으로 사라져 보이지 않을 때까지 손을 흔들었습니다. 짐수레의 달가닥거리는 소리가 들리지 않게 되자 사방은 쥐죽은 듯이 조용했습니다. 넓고 넓은 벌판 위에는 태양이 눈부시게 내리쬐고 있었습니다.
마르코는 부지런히 걷기 시작했습니다. 가도 가도 사람을 만날 수 없는 외로운 길이었습니다. 날이 어두워지자 마르코는 나무 밑에 트렁크를 놓고 누웠습니다. 억지로 잠을 자려고 노력했습니다. 잠을 자두어야 내일 또 걸어갈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시간이 흐르자 하늘의 별들이 하나 둘 빛나기 시작했습니다. 이 넓은 세상에 나 혼자 누워 있어. 이런 생각을 하니 자기도 모르게 주르륵 눈물이 흘러나왔습니다. 집에서 소식을 기다리고 계실 아버지와 형이 생각났습니다. 집을 떠나서 어머니를 찾지 못하고 이곳저곳으로 돌아다닌 지가 2달이 다 되어가는 것 같았습니다. 얼마나 걱정을 많이 하고 계실까? 이런 생각 저런 생각을 하다가 어느 사이에 잠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은 조금밖에 걷지 못했습니다. 구두는 찢어지고 발바닥이 갈라져서 쉽게 걸을 수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마르코는 절룩거리며 걸었습니다. 사흘, 나흘, 잠시 잠을 자는 시간을 빼고 계속 걷다 보니 발은 쇳덩이처럼 무거워졌습니다. 다리는 가시에 찔리고 벌레에게 물려 여기저기서 피가 흘러나왔습니다. 먹을 것을 제대로 먹지 못해서 가끔 어지럽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마르코는 이를 악물고 계속 걸었습니다. 가끔 가다가 집들이 몇 채씩 띄엄띄엄 모여있는 작은 마을을 지나기도 했습니다. 마르코는 그런 마을에서는 가게를 찾아가 여러 가지 먹을 것을 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워낙 가진 돈이 적어 싸고 양이 많은 것만 골라 사서 먹었습니다. 그리고 길을 가다가 보이는 나무 열매나 풀뿌리 등 먹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이나 먹어두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배탈이 나서 고생을 하기도 했습니다. 날이 어두워지기 시작하면 바람 소리나 흔들리는 풀을 보고 깜짝깜짝 놀라기도 했습니다. 캄캄한 풀숲에서 누군가 팔을 흔들며 잡으러 오는 것 같을 때도 있었습니다. 마르코는 주위가 캄캄하고 무서울 때면 자상하신 어머니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아, 그리운 어머니, 이 여행은 언제쯤 끝이 날까요? 제발 이 모든 어려움을 끝까지 이기고 어머니를 만날 수 있게 해주세요. 마르코는 하늘을 바라보며 간절히 기도를 드리기도 했습니다. 짐수리에서 내려 걷기 시작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이제는 발바닥에 생긴 물집이 터져 피가 흘렀습니다. 마르코는 부상병처럼 아픈 다리를 질질 끌며 걸었습니다. 날이 저물어 또다시 잠을 잘 장소를 찾아야 했습니다. 그때 고구마 밭에서 괭이를 어깨에 메고 집으로 돌아가는 농부를 만났습니다. 아저씨! 마르코는 달려가면서 농부를 불렀습니다. 농부는 깜짝 놀라는 눈치였습니다. 뜻하지 않은 이탈리아 말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아니, 넌 이탈리아 소년이 아니냐? 그 농부도 이탈리아 사람이었습니다. 여기서 투쿠만까지는 얼마나 더 가야 하나요? 한 8km쯤 될까? 별로 멀지 않은 곳이다. 네? 8km요? 마르코는 갑자기 힘이 솟는 듯 했습니다. 8km라면 아픈 다리로 가더라도 하루쯤이면 넉넉히 갈 수 있는 거리였습니다. 조금이라도 더 빨리
어머니가 계신 곳으로 가자. 마르코는 주위가 완전히 캄캄해질 때까지 걸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몸에서 힘이 빠지고 다리가 후들후들 떨려왔습니다. 눈앞이 안개가 낀 것처럼 어른거렸습니다. 풍선에서 바람이 빠지듯 기운이 빠지자 마르코는 도랑 옆에 쓰러졌습니다. 조금만 더 가면 되는데. 마르코는 쓰러져서도 어머니가 계시는 곳으로 빨리 가야 한다는 생각만 했습니다. 그래서 억지로 음식을 먹고 물도 마셨습니다. 그리고 몸을 조금 움직여 풀 위로 가서 누웠습니다. 내일이면 어머니를 만날 수 있다는 희망이 마르코의 가슴을 뛰게 했습니다. 그러나 곧 또다시 다른 곳으로 갔다고 하면 어떻게 하나 걱정이 앞섰습니다. 어머니를 금방 만날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을 가지고 갔다가 그 희망이 큰 실망과 절망으로 바뀐 것이 벌써 몇 번째인지. 아침이 되자 마르코는 기운을 조금 회복했습니다. 트렁크를 어깨에 맨 마르코는 다시 빠른 걸음으로 걷기 시작했습니다. 한편 마르코의 어머니는 병에 걸려 몹시 앓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주인인 맥키네스 시집 침대에 누워 간호를 받고 있었습니다. 마르코의 어머니가 평소에 정직하고 또 열심히 일을 잘했으므로 맥키네스 시집 사람들은 어머니에게 친절히 대해주고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병은 맥키네스 씨가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이사를 떠날 무렵에 생긴 것이었습니다. 그때 어머니는 자세한 내용을 편지에 써서 아버지의 사촌 동생인 메를리 씨에게 전했습니다. 그러나 메를리 씨는 어머니의 편지가 도착하기도 전에 어디론가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어머니의 편지는 마르코 아버지에게 전달되지 못했으며 마르코 아버지가 보낸 편지도 어머니에게 전달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마르코의 아버지가 직접 맥키네스 씨 집으로 보낸 편지도 어머니가 이름을 바꾸어서 일하고 있었으므로 제대로 전달되지 못했습니다. 영사관에서 어머니를 찾지 못한 것도 그 때문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일이 이렇게 된 것도 모르고 편지가 오지 않는다고 걱정을 하다가 그 걱정이 쌓여서 병이 되고 만 것입니다. 어머니의 병은 점점 악화되어 보름 전부터는 꼼짝도 하지 못하고 누워만 있었습니다. 마르코가 길바닥에 누워 밤하늘의 별을 쳐다보고 있는 그 시각에 맥키네스 씨와 그의 부인은 걱정스러운 얼굴로 마르코의 어머니 곁에 앉아 있었습니다. 마르코 어머니의 병은 내장이 탈장되어 수술을 받지 않으면 안 되는 병이었습니다. 의사 말로는 수술만 하면 나을 수 있다고 했어요. 당장 수술을 받도록 합시다. 맥키네스 씨 부인이 말했으나 마르코의 어머니는 힘없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친절하신 주인님, 절 그냥 내버려 두세요. 전 이제 다 틀렸습니다. 수술을 받는다고 해도 워낙 몸이 허약해서 도저히 견뎌내지 못할 거예요. 이왕 죽을 바에야 조용히 죽고 싶어요. 왜 그렇게 마음 약한 말만 하는 거예요? 용기를 내야죠. 전 이미 모든 게 다 끝나버렸습니다. 여러 번 편지를 보냈지만 가족들로부터 오랫동안 소식이 없는 걸 보면 무슨 불행한 일이 생긴 게 틀림없어요. 너무나 먼 거리라 쉽게 가서 알아볼 수도 없고 혹시 안다고 해도 마음만 안타까울 거예요.
차라리 가족들에게 생긴 불행을 모르고 죽는 편이 나을 거예요. 마르코의 어머니는 이렇게 말하고 고개를 옆으로 돌렸습니다. 눈에선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그러지 말고 희망을 가져봐요. 내가 이탈리아로 편지를 보냈으니까 무슨 소식이 올 겁니다. 수술을 받은 후 건강한 몸으로 가족들을 만나봐야 할 거 아닙니까? 맥기네스 씨가 조용히 타이르듯 말했습니다. 그렇고 말고요. 어린아이들을 이탈리아에 남겨두고 어떻게 죽을 생각을 해요. 맥기네스 씨 부인도 나무라듯 말했습니다. 맥기네스 씨와 그의 부인은 어떻게 해서든지 수술을 받게 하려고 안간힘을 썼지만 마르코의 어머니는 이미 죽기로 작정한 사람처럼 수술 받기를 거절했습니다. 마르코의 어머니는 마르코가 보고 싶다고 울부짖다가 지쳐서 눈을 감았습니다. 창백하고 야윈 얼굴은 마치 죽은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이튿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마르코는 아픈 다리를 질질 끌며 투쿠만으로 들어섰습니다. 투쿠만도 부에노스아이레스나 로사리오, 코르도바의 거리와 비슷했습니다. 똑바른 길과 양쪽에 늘어선 하얀 집들이 여기가 어느 도시인지 분간을 할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그나마 푸른 나무들이 여기저기 많이 서 있는 것이 다른 도시와는 달랐습니다. 하늘은 맑고 푸르렀으며 공기가 맑고 향기로웠습니다. 이 근처에 맥키네스라는 분이 살고 있나요? 마르코는 용기를 내어 지나가는 아저씨에게 물었습니다. 모르겠다. 아저씨는 초라한 마르코의 행색을 훑어보며 퉁명스럽게 말하고 가버렸습니다. 혹시 맥키네스 씨 집에서 일하고 있는 이탈리아 부인을 모르세요? 마르코는 실망하지 않고 또 다른 사람을 붙잡고 물었습니다. 그 사람은 대꾸도 않고 고개만 설레설레 흔들며 가버렸습니다. 마르코는 다시 길을 물어볼 사람을 찾기 위해 두리번거렸습니다. 그때 마침 이탈리아 말로 적힌 여관 간판이 보였습니다. 안을 들여다보니 주인인 듯한 안경을 쓴 남자가 장부를 들여다보고 있었고 그 옆에서 두 하녀가 청소를 하고 있었습니다. 마르코는 조심스럽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실례합니다. 혹시 맥키네스 씨 집이 어딘지 아세요? 기계기술자 맥키네스 씨 말이니. 여관 주인이 고개를 들고 안경 너머로 마르코를 바라보며 되물었습니다. 언젠가 어머니의 편지에서 맥키네스 씨가 기계기술자라는 글을 본 것 같았습니다. 네, 바로 그분이에요. 맥키네스 씨는 투쿠만에 살고 있지 않단다. 여관 주인이 무심코 이 말을 했을 때 마르코는 주저앉듯이 그 자리에 쓰러졌습니다. 여관 주인이 깜짝 놀라 달려와서 마르코를 안았습니다. 하녀들도 달려와 물수건을 가져다가 머리에 대주었습니다. 한참이 지나자 마르코는 힘없이 눈을 떴습니다. 정신 좀 나니? 투쿠만에 살고 있지 않다니. 마르코는 신음소리처럼 중얼거렸습니다. 그렇게 실망할 필요는 없다. 맥키네스 씨는 여기 없지만 아주 가까운 곳에 있단다. 여관 주인이 마르코의 귀에 대고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가깝다고요? 그곳이 어딘데요? 그 말에 마르코는 갑자기 기운이 나는지 벌떡 일어났습니다. 사라지오라는 강 근처란다. 지금 거기에 커다란 설탕 공장을 짓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일하고 있단다. 그곳에
메키네스 씨 집이 있단다. 서너 시간이면 갈 수 있는 거리야. 그럼 메키네스 씨 댁에 있는 이탈리아에서 온 하녀도 아세요? 제노바에서 온 부인 말이지. 그럼 잘 알고 말고. 마르코는 안도의 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공장으로 가는 길을 가르쳐 주세요. 지금 당장 가야 해요. 이런 몸으로 간다는 거니? 넌 너무 지쳐 있는 것 같다. 오늘은 푹 쉬고 내일 가면 어떻겠니? 아니에요. 전 지금 가야 해요. 마르코는 고개를 흔들며 굳은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마르코의 결심이 너무 강했기 때문에 더 이상 말릴 수가 없었습니다. 여관 주인은 메키네스 씨의 집으로 가는 길을 자세히 가르쳐 주었습니다. 작별 인사를 한 후 마르코는 다시 걷기 시작했습니다. 마르코는 너무 지쳐서 자꾸만 정신이 가물가물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마르코는 조금 있으면 만나게 될 어머니를 생각하며 힘을 내어 계속 걸었습니다. 어머니, 이제부턴 무슨 일이 있어도 어머니 곁을 떠나지 않을 거예요. 우리 함께 아버지와 형이 기다리고 있는 이탈리아로 가요. 가난해도 좋아요. 돈이 없으면 어때요? 다시는 헤어지지 말고 함께 행복하게 살아요. 나무 사이로 빛나던 달빛은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주위가 신압으로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마르코는 밤이 지나고 아침이 밝아온다는 사실도 몰랐습니다. 오직 어머니만을 생각하며 여관 주인이 가르쳐준 공장 가까이로 가고 있었습니다. 마르코의 어머니가 병으로 누워있는 메키네스 씨 집에도 여느 때와 변함없이 밝은 태양이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투쿠만에서 달려온 의사가 세 사람의 간호사를 데리고 급히 메키네스 씨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밤새 열에 시달리던 마르코의 어머니가 걱정되었던 메키네스 씨가 의사를 불렀던 것입니다. 의사와 간호사 그리고 메키네스 씨 부부가 마르코의 어머니가 누워있는 방문을 조심스럽게 열었습니다. 마르코의 어머니는 깜짝 놀라 방에 들어온 사람들을 쳐다보았습니다. 메키네스 씨가 마르코의 어머니의 마음을 돌리려고 어젯밤에 있었던 일을 설명했습니다. 밤새 열에 시달리며 아이의 이름을 부르더군요. 만약 당신이 죽으면 어린아이는 어떻게 되겠소? 수술을 받고 건강을 회복해야 아이도 다시 만날 수 있지 않겠소? 아닙니다. 전 절대로 수술을 받지 않겠어요. 제 몸은 제가 잘 압니다. 아무래도 몇 시간밖에 더 살 수 없을 것 같아요. 수술을 한다고 해도 도중에 죽고 말 겁니다. 그러니 더 이상 고통을 당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죽게 내버려 두세요. 건강을 회복하고 아들을 만나야 하지 않겠소? 의사와 메키네스 씨가 번갈아 가면서 말했지만 마르코의 어머니는 고개를 저을 뿐이었습니다. 이렇게 되니 더 이상 수술을 하자고 말할 수도 없었습니다. 의사와 메키네스 씨는 우두커니 서 있었습니다. 제 생각에 몸의 병보다는 마음의 병이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멀리 떨어져 있는 가족들에게 소식이 없고 절망적인 생각을 하다 보니 희망을 갖지 못한 것 같습니다. 의사가 침묵을 깨고 혼잣말처럼 말했습니다.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메키네스 씨가 말했습니다. 그때 마르코의 어머니가 눈을 가늘게 뜨고 메키네스 씨 부인을 향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마님, 부탁이 하나 있어요. 메키네스 씨 부인은 얼른 마르코 어머니의 초췌한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얼마 안 되는 돈을 이탈리아 영사님께 부탁해서 우리 마르코에게 보내주십시오. 마르코 어머니는 여기까지 말한 다음 숨을 몰아쉬더니 힘이 드는지 중간중간 끊어가며 말했습니다. 제가 언제나 가족들 생각을 하고 있었다고, 가족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했다고, 가족들 얼굴을 한 번이라도 보고 싶어 하다가 죽었다고, 마지막까지 가족들을 축복하면서 편지를 써서 보내주십시오. 마르코 어머니는 잠시 말을 멈추고 스르르 눈을 감았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문 밖이 소란스러워지더니 누군가 큰 소리로 외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어서 사람들이 급하게 뛰어다니는 발소리와 함께 밖으로 나갔던 의사가 황급히 방문을 밀치고 다시 들어왔습니다. 그 뒤에 맥키네스 씨와 부인이 놀란 얼굴로 따라 들어왔습니다. 어서 말씀하세요. 빠를수록 좋습니다. 의사가 마르코 어머니의 상태를 조심스럽게 살피며 말했습니다. 맥키네스 씨 부인이 침대 옆으로 다가가 들뜬 목소리로 마르코의 어머니를 불렀습니다. 조세파? 조세파란 이곳에서 일하면서 바꾸어 부르는 마르코 어머니의 이름이었습니다. 놀라지 말아요. 기적이 일어났어요. 조세파에게 아주 기쁜 소식이 있어요. 마르코의 어머니는 눈을 조금 떴습니다. 무슨 일이죠? 마르코의 어머니는 이상한 분위기를 느끼며 있는 힘을 다해 고개를 약간 들며 물었습니다. 조세파, 당신이 가장 보고 싶어 했던 사람이 여기 와 있어요. 맥키네스 씨 부인은 마르코 어머니를 약간 부축하며 귓가에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누군데요? 방금 도착했어요. 정말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자, 봐요. 맥키네스 씨 부인이 방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거기엔 놀랍게도 누더기가 다 된 옷을 입은 마르코가 눈물을 글썽이며 서 있었습니다. 어머니! 순간 마르코의 어머니는 어디서 그런 힘이 생겼는지 용수철 튕기듯이 침대에서 일어났습니다. 마르코! 마르코의 어머니는 쏜살같이 달려들어온 마르코를 힘차게 끌어안았습니다. 그러다가 무너지듯 침대 위에 쓰러졌습니다. 어머니! 놀란 마르코가 어머니의 몸을 잡고 흔들었습니다. 걱정할 것 없다. 의사는 가방을 열고 어머니의 팔에 주사를 놨습니다. 너무 갑작스럽게 아들을 만나게 되어 놀라움과 반가움 때문에 잠시 기절했을 뿐이다. 곧 깨어날 것이니 걱정하지 말거라. 마르코는 한 손으로 어머니의 손을 잡고 다른 손으론 어머니의 얼굴을 가만히 싸듬었습니다. 조금 지나자 마르코의 어머니는 입술을 조금 달싹거렸습니다. 그러더니 눈을 번쩍 떴습니다. 내 아들 마르코. 어머니는 마르코를 보자 다시 으스러지도록 안고 머리에 입을 맞추면서 기뻐하였습니다. 마르코, 네가 정말 내 아들 마르코 맞지? 이게 꿈은 아니지? 누가 데려다 줬니? 아버지와 형은 일자리를 지켜야 하기 때문에 움직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저 혼자 왔어요. 오마옵소서, 이 어린 것이 그 머나먼 산만리길을 혼자 찾아오다니. 어떻게 이런 기적이. 어디 아픈 데는 없니? 마르코의 어머니는 마르코를 품에 안고 쉬지 않고 말을 했습니다.
메키네스 씨 부인도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고 있었습니다. 메키네스 씨와 의사 선생님도 손바닥으로 눈두덩을 눌러댔습니다. 마르코의 어머니는 눈물을 닦은 후에 결심을 한 표정으로 의사를 향해 말했습니다. 선생님, 부탁입니다. 살려주세요. 선생님께서 하신 말씀을 따르겠습니다. 마르코를 데리고 밖으로 나가주세요. 마르코, 잠시 나가서 기다려라. 메키네스 씨가 얼른 마르코를 데리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 뒤를 따라 의사와 간호사만 남기고 모두 밖으로 나갔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어머니께 무슨 일이 생긴 건가요? 왜 제가 어머니 곁에 있으면 안 되나요? 마르코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마르코야, 네 어머닌 아프단다. 그래서 수술을 받으려는 거야. 수술을 받으면 병이 낫는단다. 메키네스 씨가 설명했습니다. 네, 수술을 받으신다고요? 위험한 수술이 아니니 걱정하지 말아라. 게다가 저 의사 선생님은 명망이 높으신 분이란다. 쉽게 고칠 수 있다고 말씀하셨다. 저쪽으로 가서 잠시 기다리자꾸나. 전 여기서 기다리겠어요. 마르코를 남겨두고 다른 사람들은 모두 옆에 있는 방으로 갔습니다. 마르코는 혼자서 마루 위를 왔다 갔다 하면서 속으로 기도를 했습니다. 하느님, 제발 우리 어머니 수술이 잘 되게 해주세요. 한참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닫혔던 방문이 열리고 의사 선생님이 나왔습니다. 수술은 아주 잘 되었다. 이젠 안심해도 된다. 네 어머니는 곧 건강해질 거야. 의사 선생님,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마르코는 의사 선생님 발밑에 무릎을 꿇고 울면서 말했습니다. 아니다, 마르코. 네 어머니를 구한 사람은 바로 너다. 만약 네가 오지 않았더라면 네 어머니는 끝까지 수술을 받지 않으려고 했을 거야. 그렇게 됐더라면 정말로 위험한 지경까지 갔을지도 몰라. 의사 선생님이 마르코를 안아 일으켜 주었습니다. 장하다, 마르코. 마르코를 향한 의사 선생님의 눈빛이 그렇게 말하고 있었습니다.